안녕하세요. 행복한 논술 중급 2016년 8월호 105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2차 시는 빙하가 지금 상당히 빨리 녹고 있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걸 늦출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3차 시는 1, 2차 시에 심화시키는 주제와는 책입니다. 남극과 북극을 함께 살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왜 펭귄은 북극과 북극곰과 함께 살 수 없을까 그 책을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4차시 역사논술인데요. 백성이 살만한 나라 꿈꾼 홍경래가 밀란을 일으킨 까닭하고 그 영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빙하 지키려면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1, 2차시 주제인데요. 지금 북극 가까이 있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 빙하가 녹아내리는 그 모습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도 되게 심하고요.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55년이면 세계의 빙하가 모두 녹아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섬이나 낮은 지대가 물에 잠겨 피해를 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가 왜 녹는지 알아보고 빙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탐구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1차 시는 이대로 가면 2055년에 지구 빙하 모두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평균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북극의 빙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녹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빙하가 녹는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평균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빙하가 녹은 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면은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저지된 물에 잠기고, 또 그 다음에 요게 기후 변화가 심해져가지고요. 이상기후가 돌고, 어떤 때는 가물고, 어떤 때는 어떤 곳은 홍수가 나고, 또 그럴 때 보면 이 전염병 같은 거 돌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남태평양상의 이 섬나라 투발루와 키리바시는 2001년부터 국토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후난민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지금. 사실 지구 온난화의 온실가스, 이거는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그런 건데,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런 건데, 화석연료는 산업화 할 때 나오는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 가스, 이런 걸 태워서 산업화를 먼저 시작했던 그런 이 선진국들한테 책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리바시나 투발루의 국민들이 난민으로서 떠들면서 좀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너네가 먼저 잘못했으니 우리 좀 받아달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잘 안 받아주고 있어요. 이제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하고 또 중국하고 남아메리카 높은 산, 이런 빙하도 지금 많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죠. 근데 녹아내리면은 다시 추워져가지고 그게 얼어야 되는데, 기후가 그렇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추워지질 않다 보니까 사실 빙하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요거 2005년과 1979년에 빙하가 크기가 상당히 줄었어요.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빙하는 어떤 거냐? 빙하는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압력에 의해서 굳어지는 거죠. 쌓여가지고. 그래서 눈이 이제 이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얼음이 되면은, 높게 쌓이면은 계속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려오죠. 녹든 안 녹든. 그래가지고 이게 바다에 이르면 뚝뚝 떨어져 나오죠. 이거 빙산이라고 그러죠. 빙하는 그렇게 해서 쌓이고 또 녹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두께가 높아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계속 얇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는 원래 지구 표면의 10%인데, 이게 녹아버리면은 약 그러니까 지구 전체 민물이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빙하를 녹이는 지구 온난화는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이산화탄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많이 나오고요. 메탄가스는 이제 동물
사육할 때 그 많이 나오니까 그 이 트림이라든가 방구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육식을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는 그 나왔고요. 그 온실가스는 우주로 달하는 태양열을 붙잡아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온실가스라고 그러는데 우주로 달하는 태양열을 붙잡아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온실 효과를 내지만 너무 많아지면 기온을 밀어올린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온실이 있죠. 그 온실 그 대기층에 이런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가 있다가 그 이 태양열이 그 복사돼 가지고 달아나는데 그 열을 붙잡아서 그게 이제 온실 효과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지구 기온이 급강하겠죠. 이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기 지구를 좀 그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주는데 많아지면은 많이 붙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빙하가 사라지면은 바닷물보다 태양열을 반사하는 정도가 이 빙하가 8배나 높아가지고 그 태양열을 너무 이렇게 이 바닷물만 있으면은 태양열이 반사가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온난화가 좀 더 심해집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물 부족 때문에 쓰라리는 것도 늘어나고 고산지대 빙하는 이게 본면 노가 산하에 사는 사람들 식사 농수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빙하가 사라지면 이 바닷물이 대류를 해가면서 전체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바닷물 온도가 빙하가 사라지면 위의 온도가 차가워지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바닷물을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대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 이렇게 순환이 사라져서 추운 곳은 더 추워지고 더운 곳은 더 추워집니다. 그 빙하와 빙산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빙하가 녹는 속도가 왜 빨라졌느냐 하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빙하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까 이제 저지대가 그 물에 잠기고 또 그다음에 이 바닷물 순환이 안 돼가지고 추운 곳은 춥고 더운 곳은 덥고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은 전염병도 막 모기 같은 것도 막 번식을 해서 전염병도 창궐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빙하와 해수면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빙하 중에 가장 좀 녹아면 안 될 게 대륙 빙하나 그러니까 남극 대륙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이제 고산지대 빙하인데 고산지대 빙하나 대륙 빙하가 녹으면은 바닷물의 수위를 높이고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이 북극 빙하는 녹으면 그 바닷물 수위는 그대로입니다. 그건 과학의 원리니까요. 북극의 바다를 덮은 빙하보다 아까 설명에 나와 있네요. 높은 산 지역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면 더 위험한 까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 설명에 나와 있죠. 여기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지만 요게 녹아봐야 원래 이거를 이제 비중의 차이인데요. 비중이 차이가 나서 요거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된 거죠. 수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륙 빙하 중에 남극 대륙은 이게 두께가 2000m쯤 됩니다. 이게 녹으면은 그대로 바닷물 수위를 한 60cm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 빙하가 녹아가지고 사실은 북극 빙하에 담수가 확 퍼지는 바람에 북극의 짠 물의 어떤 성분이 상당히 좀 희석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덜 짜답니다. 요즘에는. 여기 이제 북극 빙하에 간신히 의지해가지고 깡마른 북극곰인데요. 요거 보면서 왜 이런 상황에 내몰렸느냐, 요걸 좀 추론하는 거죠. 보면은, 이게 빙하가 녹으면은, 북극곰이 이제 원래 빙하에 몸을 숨기고 사냥을 하거든요. 사냥을 못하고 또 이 빙하가 녹으면은 헤엄을 쳐야 되거든요. 많이. 그러다 빠져 죽죠. 그 다음에 요 먹이도 이 먹이가 주로 이제 바다사자하고 물개인데 요게 바다사자와 물개가 이제 빙하가 있는 곳에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잇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깡 말라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가꾸는 건데 요즘 숲 많이 파괴가 되죠. 그 다음에 물자를 절약해야 되겠죠. 물자를 생산하는데 태우는 게
전기고 또 온실 그 가스를 유발하는 화석 연료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결국에는 뭐 일회용 컵을 안 사용한다든가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머그컵을 사용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사람을 태워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연료로 사용하는 그 휘발유 이런 걸 좀 덜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전기 제품 사용할 때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걸 사용한다든가 또 가급적이면은 이 에어컨을 좀 덜 써가지고 선풍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같이 함께 써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에 잠긴 나라들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키바라시 국민 그 생활상이 여기 정말 마당까지 물이 들어쳐가지고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이네요. 되게 위급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이게 물의 도시라고 그러죠. 여기도 이제 물에 계속 잠겨가지고 여기 탈출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기울고 뭐 정말 유서 깊은 도시가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은 산, 고산지대에도 상당히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 이 빙하가 녹은 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식수라든가 생활용수가 그 빙하가 없으니까 가물죠, 가물어. 봄에 녹아가지고 물을 받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고산지대 이거 보면은 그 3,000m급인 그 중앙아시아의 그 텐산산맥 근처에서는 뭐 홍수와 산선체도 일으키고 또 이제 반대로 킬만자로 부근에 있는 지역은 그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가물고 막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보면은 내가 생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대로 들어봐요. 앞에 얘기했듯이 그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나무도 많이 심고 또 물자도 절약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속도를 좀 줄이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져 고통을 당한 투발루이 대표가 유엔 회의 참석해 빙하를 지켜달라고 1분 동안 연설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대신 원고를 써주세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 그 다음에 이 고통이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라 너네들의 고통도 될 수 있고 또 너네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앞으로 좀 이 빙하를 어차피 이제 자기 나라도 잠겨야 되거든요. 해수면이 남극 대륙 빙하만 60cm가 높아지니까 사실 뭐 되게 힘들어지죠. 개요 온난화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2055년이면 지구에서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개요에 해당하는 거고요. 빙하가 녹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까닭을 설명하고 빙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이게 이제 논술 주제인데 이 논술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앞에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요약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이 양이 넘치더라도 그게 합당하면은 놔두시고 양이 적으면 조금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학생들 지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시는 주제와 만나는 책인데 이 주제를 심화해서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음으로써 완벽하게 어떤 한 주제에 심화시켜서 논문을 쓸 정도로 그런 받침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왜 펭귄은 북극곰과 함께 살 수 없을까? 일레인 스콧이 지은 거고요. 외국 서적을 번역한 거네요. 내 인생의 책이 펴냈고 88쪽입니다. 줄거리는 펭귄의 조상이 지구에 나타난 것은 최고 1억 4천만 년 전이고 이때는 펭귄이 날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지구에 사는 펭귄 17종 가운데 하나도 북반구에서는 살지 않는다. 결국에는 완전히 옛날에는 달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왜 펭귄이 북극에 살지 않는지, 북극은 왜 12월에 겨울이 오고 남극은 6월에 겨울이 오는지, 나침반은 왜 북쪽을 가리키는지 등 남극과 북극의 역사와 과학 지식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극지방을 최초로 정복하기에 목숨을 걸었던 초기 탐험가부터 과학적 신비를 풀기 위해 극지방에 머무는 현대의 과학자들에게까지 극지방에 얽힌 인류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자, 이 책에 들어가서요. 5,700만 년 전 북극해와 남극대륙은 열대기후였어요. 지금 완전 반대지요. 그래서 이게 대륙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이동해서 위치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그 이 펭귄이나 저기 북극곰 같은 경우 적응을 해서 원래 열대에 살다가 이제 완전히 그 환대지방이죠. 그러니까 그 극한 지역에 사는데 그쪽으로 이동해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 보시면은 오래전에는 북극지방과 남극대륙이 적도 가까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대륙이 옮겨갔고요. 원래는 대륙이 초대륙이라고 그래야죠. 판게아 대륙이라고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점점 벌어져서 지금의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붙여놓으면은 거의 톱니바퀴처럼 맞는답니다. 이 지구는 구여서 꼭대기와 바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지도를 보면은 이 지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되어 있고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365일에 한 번씩 공전을 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데 이 극지방은 남극하고 북극이죠. 계절은 여름과 겨울뿐이다 이거죠. 춥거나 덥거나. 펭귄은 남극대륙 환경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화한 것이죠. 원래 이제 곤도와나 대륙이 이제 거기서 펭귄이 살았는데 어디 적도 지방의 남반구에 있던 그런 이 곤도와나 대륙에 살았는데 이게 대륙이 이동을 해가면서 극지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남극대륙이 된 땅덩어리인데 여기에서 춥던 데서 덥던 데서 살던 펭귄이 적응을 해가면서 이게 털도 외부에 털이 있고 밑에 깃털이 조그만 깃털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 추위를 예방하려고 그 안에는 피부가 되게 지방질이 두텁습니다. 날개도 없고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방층이 두터워지고 그 다음에 큰 깃털 밑에 아주 작은 솜털이 되게 많이 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북극곰도 10만 년 전 빙하기 때 러시아 동부에 형성된 거대한 빙하들 때문에 고립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회색곰이 펭귄처럼 이렇게 새로운 한계에 적응해가지고 털 색깔이 갈색에서 노르스만 흰색으로 변하고 왜냐하면 이 흰색으로 변하는 거는 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보색이죠. 보색을 띠기 위해서 그렇게 변한 것이죠. 그 다음에 털가죽 바깥쪽에 보호털도 생겼고요. 펭귄처럼. 그 다음에 이 태양열을 요게 이제 두툼한 털가죽이 태양열을 전달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목이 길어지고 몸매가 날씬해져서 수영하기에 되게 적당하게 돼 있고요. 목이 짧으면 수영하는데 고개를 내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앞발은 30cm쯤 될 만큼 커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이 넓어야 눈 위를 잘 다닐 수가 있거든요. 여기 펭귄과 북극곰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사례를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어떻게 변했다. 깃털이 찬 공기에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많아졌고 또 그 다음에 북극곰 사냥꾼을 피하기 쉽게 털이 갈색에서 흰색으로 변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북극과 남극의 소유는 사실 남극 같은 경우는 남극 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남극을 연구하고 또 보호하고 하는데 그런 데만 사용할 목적으로 남극을 사용하기만 하고 소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지금 그쪽에 이 연구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거기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손오공처럼 자기 표시 영역을 내야지만 남극조약이 해제된 이후에 자기 권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물론 순수한 연구 목적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지구의 환경이라든가 또 환경변화, 기후변화 또 그 다음에 지구의 과거의 원시 형태는 어떤 거였는지 거기에 변하지 않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워낙 이 물이 춥기 때문에 이 심해져 내려가면은 과거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살던 이 생물들이 살아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연구하면은 진화의 단계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바다 생물들이 어떻게 변할지도 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펭귄에 지난 남극대에 살아온 펭귄은 천적이 모두 사라져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고요. 이 바람에 날개는 점점 작아져서 날 수가 없었지만 얼음자 같은 남극의 바다 깊은 곳에 헤엄치기 알맞은 크기로 변했고요. 그래서 펭귄의 수많은 깃털이 겹겹이 몸을 감싸서 찬 공기에 체온을 뺏기지 않게 되었고요. 깃털 아래에는 솜털 같은 부드러운 털이 있고 펭귄의 바깥 깃털은 기름기가 많아서 물에 젖지 않아서 헤엄치기 좋습니다. 이 북극과 남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 가지씩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습니다. 북극은 그냥 그 바다에 얼음이 떠 있는 거지만 남극은 약 2000m 정도의 그 얼음으로 확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춥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에 사는 사람들, 여기 북극 지방에도 이누이트라고 에스키모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북극의 환경에 적응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물론 이제 북극에 살면서 썰매가 발달했게 있죠. 그 다음에 개를, 이제 썰매를 끌려면 개가 있어야 되니까 개를 기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렵 생활을 하겠죠. 보면은, 이누이트는 이게, 이 빙고라 그러죠. 우리가 얼음집, 이렇게 둥글게. 그 둥글게 하는 이유는 네모나게 지으면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둥글게 지으면 이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다 옆으로 비껴가겠죠. 그래서 둥글게 얼음집을 짓고 삽니다. 이걸 이제 이글루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북극 탐험, 남극 탐험 누가 했는지 이게 좀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북극과 남극을 탐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문세는 남극 대륙을 탐험했는데요. 남극을 가장 먼저 이렇게 밟은 사람이죠. 이 그린란드가 이제 남극 주변에 있는데 여기서 이 탐험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이누이트들과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극지방에서 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 기술을 배워서 여기에 무사히 이 탐험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글루를 짓는 방법, 그다음에 이 겨울에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기서 배웠죠. 극지방에서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아라오노가 이게 쇠빙선인데,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후에 극지역 활동도 상당히 활발해졌고요. 이 지구, 이 온난화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요 극지방에서 동식물과 기후도 연구하고, 이거 많이 연구를 합니다. 4번, 남극 또는 북극에서 과학기지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그 까닭을 말해보세요. 생태가, 극지방의 생태가 어떤지, 과연 어떤 연구를 그쪽에서 하는지 이걸 좀 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요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줬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 집을 잃거나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상기후의 원인을 밝히고 싶다. 또 이 내용, 거기에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5번, 미국의 탐험가 피어리는 북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발가락 몇 개쯤 더 잃는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탐험가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을 말해보세요. 이 피어리가 북극을 도전하면서 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이 발가락을 끊어냈어요. 그래가면서도 이 북극을 탐험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도전 정신과 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떤 이 굴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탐험가 정신도 알 수가 있고요. 6번,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두 개의 포스터입니다. 각각 이 포스터에 올리는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곰의 눈물이네요. 이거 북극곰의 눈물이죠. 여기에 이제 포스터의 제목을 한번 넣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매연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위에 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상징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면 좋겠죠. 여기 북극 바다가 싱거워졌다는 얘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근처 바닷물이 싱거워지고 있다.
담수가 녹으니까 그 짠물하고 섞이니까 그 이 바닷물의 이 염분 농도가 그 희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바닷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해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죠. 7번 한 단체에서 여는 논술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해요. 아래 제시한 기사를 참고해 공모전 주제인 극지 연구의 주성을 말해보세요.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 남극과 북극에 전부 그 연구소를 두고 있죠. 그 킹조지 섬의 세종과학기지, 이제 과학기지라고 그러는데 연구소를 그 건설 남극 연구의 기반을 닦았고요. 30년 뒤인 지금은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세빙선 아라운로가 남극과 북극을 누비고 남극에는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요거를 두고 있고요.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전체 극지에 3개의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과학기지 운영하는 이유는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의 어떤 소유권 이런 분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4차시 홍경래 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경래가 밀란을 일으킨 이유 그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서수문 공원이 이제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요 서수문 공원에 이게 이제 조선시대 여기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억울하게 여기 참수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경래도 이 밀란을 일으킨 다음에 잡혀서 여기 와가지고 그 한 1,900여 명 정도가 그 사형을 당했죠. 이쪽 터에서. 그래서 그거 이제 기회로 홍경래 난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봤습니다. 시대의 벽을 넘지 못한 비운의 혁명가 홍경래라고 그랬는데요. 이 혁명가와 또 개혁가는 또 다르거든요. 혁명가는 기존의 혁명이라는 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뒤엎어서. 이를테면은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그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성이 다른, 그러니까 왕씨 성을 이씨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그러고 또 기존의 질서가 뒤집히는 거, 완전히 깡그리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걸 혁명이라고. 개혁은 기존에 원래 있던 질서를 그 질서 틀 안에서 그 바꿔나가는 거죠. 개선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개혁과 혁명의 차이입니다. 이 홍경래가 원래 그 밀란을 일으킨 이유는 차별대우 때문에 그랬어요. 이 평안도 사람, 여기는 고려 유민들이 많이 이쪽에 거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고려 반란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계의 대상이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출신의 사람들은 고급 관리로 채용을 안 했어요. 그 뭐 향리로서 만족을 해야 됐고요. 근데 이제 홍경래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에 진출하고 싶은 꿈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 향시에는 합격했지만은 과거 제도, 그 과거를 보러 와가지고 대과에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실력이 돼도 그 당시에는 무조건 탈락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홍경래가 좀 원래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 대과를 공부하고 싶은데 이때 대과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돈이 많아야 됐어요. 흑수저였던 거죠. 그 금수저들만 대과를 준비했는데 흑수저가 거기에 그 뭐 정말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훌륭한 스승 밑에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학문을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외삼촌에게, 그 학식이 풍부했던 외삼촌에게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향시에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결국에는 그 대과에 불합격을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평안도 사람들하고 유민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또 나중에는 고위 관리들까지 이렇게 포섭을 해서 결국에는 난리를 일으키거든요. 그 난리를 일으켜서 10년 정도 노력을 한 겁니다. 이 홍경래는 기존의 이 밀란이나 이 다른 그 반란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뭐 못 살겠다, 그 세금을 낮춰달라 또는 차별대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다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데서 10년 동안 준비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외척의 바로가 심했던 때, 그 순조 때 왕의 외가친척 때 나라를 멋대로 다스리고 관리들은 백성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굶어 죽는 백성이 늘어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결국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홍경래가 평안도 가산 자기 고향 그 다복동에서 그 사람들 10년 동안 불러 모아가지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힘이 센 양반들 미리 만나 같은 편을 만들고 이렇게 반란을 준비했고요. 결국에 1811년 12월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잘 나갔어요. 왜냐면 경문을 띄워가지고 야 내가 너네 이렇게 난리를 일으키니까 너 골 수령들아 나한테 동참하든가 좀 해라. 결국 이러니까 고을 수령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왜 이 초기에 왜 이렇게 세력이 커졌었느냐면은 관청을 털어가지고 그 곡식을 백성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뀌나 보다 질서가 기존의 질서가 정말 우리 배고프게 살던 질서가 이 사람이 난리를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은 우리의 이 배고픔도 면해지고 우리의 신분 차별도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해서 되게 호응이 많아가지고요. 10일 만에 막 청천강 이북의 평안도 땅을 모두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관리들이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관군이 이제 반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안도 정주에 있는 정주성에 갇혀가지고 1812년 4월 정주성이 무너지면서 홍경래의 반란군 모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에 참수를 당했죠. 문제는 이때 당시에 얼마나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이 불만이 컸었느냐면은 홍경래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도 내가 홍경래 안 죽었다. 홍경래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홍경래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계속 내가 진짜 홍경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난리가 일어났어요. 밀란이. 그 다음에 이게 전국 봉기로 이어졌는데요. 1862년 이게 동학농민혁명이 이게 1862년 농민봉기 이후로 전국적으로 약 70여 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에 혁명 쭉 이어진 혁명이 결국에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경래를 왜 다루느냐 그러면은 이분이 과거의 이 정신, 새로운 질서를 갖고 싶어하는 백성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혁명가로서 좀 과거에는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가 무너지고 차별대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백성의 생각이 널리 이 사람 때문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홍경래는 왜 백성들을 모아 난을 일으켰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신분차별이었고 또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으켰다고 하면 되겠죠. 홍경래의 난이 실패로 끝나고 사형을 당했는데 자신이 홍경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계속 난을 일으킨 까닭을 말해보세요. 밀란을 일으키는 거는 어떤 속에 목적이 있는데 이 양반을 죽이면 자기들이 일어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봉기라는 거는 원래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뜻인데 농민 반란이라 표현하기에는 농민은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은 반란이라는 거는 이렇게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사람은 배고파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봉기라는 말을 씁니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 차별대화하는 거 막아달라. 신분, 그 다음에 인권이죠.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긴급필요한 성격도 있고 자기 방어적 또는 정당 방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이렇게는 좀 힘이 들죠. 규정하기에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홍경래가 밀란을 일으키며 수령들에게 보낸 글인데요. 요걸 이제 경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토항소 경문 있죠. 최초원이 써내서 보낸. 그래서 황소가 이 난을 일으켰다가 그걸 읽고 난을 거두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는데 그 문장 하나가 결국에는 정말 물꼬를 돌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홍경래가 얼마나 많은 이 설득력이 있었느냐면은
수령들이, 그 주변에 있는 수령들이 대항을 하니까 도망갔겠어요? 한번 봅시다. 조정, 이게 정부지요? 이 평안도를 버려서 더러운 땅과 다름없다. 심지어 권력과 가문이 노비도 평안도 사람을 평안도 놈이라고 부르며 깔본다. 그러니까 평안도 출신에 대한 그 고려 유민이라고 평안도 출신에 대한 차별대우가 엄청나게 심했었죠. 노비도 깔본다니까요. 지금 임금의 나이가 어려서 벼슬아치들이 간악한 짓은 갈수록 심해지고 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니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 겨울 번개와 지진이라고 재앙별과 바람과 우박이 없는 해가 없으니 큰 흉년이 계속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일종의 자기 밀란을 일으켜가면서 그 하늘의 뜻이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게 하늘의 뜻 또는 하늘을 그 등에 업고 이렇게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그 해성이 나타난다든가 큰 가뭄이 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 하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덕이 없다. 나라가 덕이 없고 왕이 덕이 없다. 이게 다 모든 게 왕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척도 바로하고 이렇게 환경도 안 좋아서 내가 난을 일으키니 참여해라 이거죠. 이제 이 길을 띄우니 절대로 혼란 속에 생각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여기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뭐 성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뒤로 빼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3번 홍경래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비석을 세우려고 해 비석에 새길 글을 지어보세요. 물론 지금 입장에서도 좋고요. 과거에 백성 입장에서 지어도 좋습니다. 뭐 지금 입장에서도 사실 부익부 빈익빈 흑수저 금수저론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 다문화 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공부 못하는 애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 차별하는 경우 그걸 써도 좋고요. 그다음에 홍경래가 오늘날 다시 난을 일으킨다면 어떤 까닭으로 일으킬까요? 홍경래 입장에서 난을 일으키는 까닭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라고 권하는 내용을 적은 글을 지어보세요. 뭐 오늘날 방금 얘기했듯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도 좋고요. 또 그 다음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계층 이동의 어떤 사다리가 끊긴 상태를 관련해 가지고 물론 난을 일으키라는 건 아닙니다. 터키에서 쿠데타 일어났다가 지금 사라졌는데 백성이 호응하지 않으면은 쿠데타 일으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행복한 논술 중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초급은 중급하고 주제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설명을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